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201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0번부터 23번 지문, 오늘 3회 지문 배울 텐데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7쪽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20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 사실 확인 문제죠. 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글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네요. 21번 문제가 일치 불일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죠. 22번 기억을 활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쭉 나오는데요. 기억이 뭡니까? 방정식이네요. 어빙 피셔의 방정식인데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참 어렵게 느껴진 문제인데요. 윗글로 볼 때 보기의 A와 B의 정책 금리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정책 금리라는 겁니다. 정책 금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독서 지문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한 지문이 바로 20번부터 23번 문제에 해당하는 사회 지문입니다. 자,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바로 이 22번과 23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는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사회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비율을 금리 또는 이자율. 그러니까 금리 또는 이자의 정의가 되겠죠. 금리의 정의라고 합시다. 자, 금리의 정의. 금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저축이나 소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리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물었어요. 그 첫 번째 문단이 끝났어요. 금리의 흐름은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라는 게 나오겠죠? 자, 이제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건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 지문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금리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네요.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자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자금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고 이 반대가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그러면 금리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전환이죠. 물가가 변하면 같은 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달라지고 실질적인 금리도 달라진다. 이로 인해 명목적인 금리가 명목금리가 되겠죠. 실질적인 금리, 실질 금리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고 이것을 경제학자 어빙 피셔를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수립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금리다라는 거. 이 방정식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억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네 번째 문단 가죠. 명목금리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면상의 금리이며 각종 금융기관이 제시한 일반적인 예금과 대출 금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 명목금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금리 합. 지금 결국 뭐요? 이 말은 이 방정식과 동일한 거잖아요. 이 방정식을 말로 풀어낸 거잖아요. 그 명목금리라는 것은 결국 그 일반적인 선생님 필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명목금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표면상의 금리, 표면상의 금리이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예금과 대출금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것.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기억의 표를 잘 분석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금리를 구하고 싶어요. 실질금리를 구하고 싶으면 결국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라 이 소리죠. 그럼 이 소리잖아. 다섯 번째 문단 가죠.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금리 합과 같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두 지표의 변동을 알 수 있다면 명목금리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명목금리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왜? 두 지표의 변동,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실질 금리의 합을 잘 파악하면 명목금리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목금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가 변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중요한 거 나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명목금리도 오르는데 이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리를 올려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정리해 보니까요. 결국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명목금리도 높아진다. 이제.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금리를 올려서 보상받으려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물가가 상승됐다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수박을 1,000원에 샀단 말이에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수박을 1,000원에 샀어요. 한 통에 수박 한 통을 1,000원에 샀는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수박 한 통을 10,000원에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뭐냐?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명목금리도 올라가. 왜? 명목금리가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그것을 금리로 보상받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문단 가죠. 실질 금리는 사전에 관측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알려줄 지표가 필요하다. 화폐가 없던 시절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예시네요. 씨앗이나 농기와 같은 실물을 빌리고 나중에 생산물의 일부를 이자로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마도 실물을 투자해서 얻게 될 추가적 생산물 양 이내에서. 예를 들면 농기구를 빌렸어요. 농기구를 빌렸는데 내가 생산물이 나왔어요. 생산물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자는 이 범위 내에서 주겠죠. 일부가 되겠죠. 예를 들면 생산물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이자도 뭐 하는 거예요? 늘어나겠죠. 생산물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거나 못 받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실물을 투자해서 얻게 될 추가적 생산물 양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즉 정리하는 거죠. 실질 금리는 실물 투자에 따라 늘어나는 추가적 생산물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실질 금리라는 건 추가적 생산물이 결정돼요. 왜요? 아직은 모르니까. 그때 가봐야 아니까. 계속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잘 돌아가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 성과. 왜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 그래서 생산물이 높아졌어. 그럼 이자도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정리합니다. 실질 금리는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오르고 떨어지면 낮아진다. 실질 금리.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정리 한번 해보면 실질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경제 성장률이 오르면 실질 금리도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내리면 실질 금리도 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금리의 흐름은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받는다. 물가와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접하는 금리는 종류도 많고 그 구조도 복잡해 보인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다르고 대출 금리라도 은행에 따라 다르고 빌리는 기간이나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금리가 결정되는 기초가 되는 정책 금리를 주목할 만하다. 23번 문제 풀어보면 정책 금리.
정책금리를 잘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집중해서 봅시다. 정책금리는 뭐냐? 각국의 중앙시장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게 정책금리의 정의가 되겠죠.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기준금리. 시중은행은 정책금리의 수수료와 이윤 등을 감안하여 금리를 책정하므로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금리 역시 오르거나 내리는 전반적 변화가 생긴다. 여덟 번째 문단.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뭐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정책금리 결정할 때 고려하는 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이렇게 두 가지를 뭐한다? 고려한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 판단되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부진하다 싶으면 금리를 내리는데 결정된 금리는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 금리를 올려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금리를 내려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건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금리를 올린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자율이 높아진다라 그랬으니까 물가 안정이 도모가 되고, 금리를 내리면 뭐가 돼? 싸잖아요. 싸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은행에 둬도 이자를 받는 금액이 낮으니까 그걸 돈을 빼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재화를 구입하는 거겠죠. 자, 결국 이런 것들은 모두 정책금리를 통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지문이네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실질금리를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금리를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 그런 거 여기 없어. 1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상황을 가정한 실질금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여섯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죠. 실질금리를 가정했죠. 뭐요? 화폐가 없던 시절을 가정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이건 여섯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자, 3번 명목금리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어디 있습니까? 다섯 번째 명목금리 실질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금리 합과 같으므로 두 지표의 변동을 알 수 있다면 명목금리 흐름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 다섯 번째 문단에도 있고 여섯 번째 문단에도 있어요. 4번 금리를 중앙은행 정책 금리와 연관하여 일곱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학적 관계식을 활용했다. 관계식 방정식 어빙피스의 관계식 세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21번 그래서 20번은요 1번 문제로 정답이 정리됐고 2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실질금리가 오른다. 여섯 번째 문장이 나타나 있죠. 경제성장률 아까 정리해 줬는데요. 여기 있네요.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실질금리도 뭐한다? 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금방 나오네요. 두 번째 뭐가 틀렸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적어지면 금리가 오른다? 수요가 공급보다, 그러니까 공급이 더 큰 거죠. 공급이 클 경우에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내리는 거죠. 틀렸어요. 금리가 내려가요. 3번 대출 금리는 각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아니죠. 일곱 번째 지문에 보시면 그 네 번째 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무관하지 않다. 4번 정책금리는 시중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 미치죠. 일곱 번째 문단에 있어요. 밑에 세 번째 줄 시중은행은 정책금리의 수수료 이윤 등을 감안하여 금리를 책정하므로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시중금리 역시 오르거나 내리는 전반적인 변화가 생긴다. 맞죠? 5번 물가가 떨어지면 명목금리를 올려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물가가 떨어지면이라는 말이 물가가 상승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금리를 올려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게 다섯 번째 문단에 있지요. 다섯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명목금리도 오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어디서 틀렸는가를 꼭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21번에 1번으로 정리가 되고요. 22번 기억. 기억을 활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 알뜰한 춘향이는 광활로 은행에서 판매한 1년 만기 예금 상품에 가입했다. 예금의 금리는 고정금리 3%.
고정금리 3%. 고정금리 3%.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목금리가 되는 거죠. 춘향이는 가입 시점 1년 후 물가 상승률 2%로 예상했어요. 예금의 실질 금리를 계산했다. 1년 후 돈 찾았을 때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 4%. 그러니까 2%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였다는 거죠. 그럼 이걸 관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명목금리 몇 프로? 3% 나와 있죠. 3%. 근데 춘향이는요. 물가 상승률을 뭐로? 2%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x는 뭡니까? x는 뭐가 되면 1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몇 프로? 4%였어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결국 춘향이는 뭐예요?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잘 풀어내면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강원루 은행은 명목금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명목금리 제시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명목금리 제시했는데 2번 실제 찾는 돈 시점에서 예금의 실질금리 1%? 아니요, 마이너스 1%. 아까 계산했죠. 이거 마이너스 1%. 예금의 실질금리가 춘향의 예상치보다 낮아졌지요. 춘향이는 1%. 실질금리가 1%로 예상했는데 이거 마이너스 1%니까 낮아진 거 맞죠. 자, 강원루 은행의 춘향이보다 높은 실질금리? 아니죠. 더 낮아진 실질금리 보장했죠. 예금 상품 명목금리를 중도에 바꿨다.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힘들게 하는 23번 문제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들 질문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활용하시면서 분석해 보죠. 먼저 이 표. 자, A와 B의 정책금리 결정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를 보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금리를 올린 상태죠. 그죠? 정책금리를 뭐 한 거예요? 올린 상태. 여기 B는요, 정책금리를 내린 상태요. 자, 아까 8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했죠.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경제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 자, 정책금리를 3%에서 3.25%로 인상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수출 부분은 양호하지만 내수 부분이 부진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았다.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 근데 크게 인상은 못했어요. 내수 부분이 또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너무 올려버리면 투자라든가 구매가 떨어지니까 많이 올리지도 못했어요. 자, B는 정책금리를 2.25%에서 2.0%로 인하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수출 부분은 양호하지만 내수 부분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의 꾸준한 하락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1% 낮아졌다. 낮아졌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금리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죠. 1번 A의 결정에 금리를 상승시켰어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영향을 미쳤겠고요. 맞죠? 물가 상승.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해서 금리를 올린 거죠. 2번 A에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4%인데 그것보다 3.25로 인상했죠. 낮게 책정한 것은 내수 부분의 부진 나와 있잖아요. 내수 부분의 부진 여기 내수 부분의 부진이기 때문에 맞죠. 4번 A의 결정은 시중금리가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올랐겠고 왜요?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정책금리에 따라서 시중은행도 따라서 올리고 따라서 내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맞죠. 4번 B의 결정에 내수 부분의 부진과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 큰 영향.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고 그 내수 부분의 부진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맞죠? 5번이 정답인데 B의 결정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의도가 담겼겠군. 자, B의 결정에 물가를 안정시킨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뭐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어렵게 느낀 문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2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되고요. 22번과 23번 문제 근거가 있는 상태로 정답을 맞췄다면 좋은 국어 능력이 있는 학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20번 문제부터 23번 문제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꼭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풀어본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